빈집을 찾아 나서는 길은 항상 기분이 좀 묘합니다. 집주인이 떠나니까 바로 새 주인은 왕거미가 됐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남은 거죠. 세수는 감소했고 거꾸로 복지 비용은 늘어나는. 자제분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되는데 손자, 손녀분들까지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경자유전의 원칙은 상속성 높이려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 소멸기,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빈집들.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자취방으로 썼던 공간들인데요. 그 학생들이 떠나고 새로운 주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단 빈집이 하나 생기면 주변은 빠르게 슬럼화가 진행되고 승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으로 상시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전염병 같은 거예요. 빈집이 하나 생기면 그 지역으로 확산이 되죠. 시골 빈집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빈집이 그 부모님 내지 조상에 대한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빈집이 생기는 이유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충북 옥천을 대상으로 빈집 공간 분포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빈집은 문화와 체육시설, 복지시설, 그리고 의료시설과 멀어질수록 많이 생겼습니다. 전라남도의 빈집은 8,000채였는데 이 중 3,863채는 정비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138채의 빈집이 있었는데 이 중 834채가 정비를 포기했습니다. 빈집이 늘면 지자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써야 할 비용은 늘어납니다. 노인들이 많이 남은 거죠. 노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해당 지역에 살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은 계층입니다. 세수에 대한 거는 거의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복지의 수요는 많은 사람들이 산지에 있는 거예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 세수는 감소했고 거꾸로 복지 비용은 늘어나는 이런 되게 불편한 상황들이. 빈집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사람이 들어와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전기와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충남 공주를 방문해봤습니다. 빈집을 찾아 나서는 길은 항상 기분이 좀 묘합니다. 누군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오늘 원래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는 안 오고 날씨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아주 습한 그런 날씨인데요.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람이 떠나고 나면 곧바로 이렇게 슬럼화가 진행이 되는군요. 집주인이 떠나니까 곧바로 새 주인은 왕거미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집의 새 주인은 이 왕거미네요. 어휴, 이게 거미줄이 지금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이 집터가 좀 특이한 거는 이 빈집인데 바로 앞이 지금 대로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좋고 나름 그래도 좀 자산으로서는 좀 가치가 있는 집 같은데 뭐 엄청 산골도 아니고요. 대로변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이렇게 좀 빈집으로 흉물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동네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덩그라니 빈집이 놓여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첫인상이 빈집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쇠퇴하는 도시, 쇠락하는 곳,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곳에서 정착하기 싫다
하면 안 된다는 형태의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집이 주택이고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 빈집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얼핏 봐도 이 집의 어떤 자산 가치보다는 이 집을 철거하는 데 드는 매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집을 철거도 하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집이 완전히 철거가 되거나 정리가 안 되다 보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사람이 더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같은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앞에 이런 도로망도 계속 보수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전기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기반 시설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명력을 잃은 빈집을 철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몇 년 전 빈집이 철거된 사례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충남의 땅이네요, 그죠? 예. 마인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제분들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수는 없었고 법에 정해진 대로 그 법정 상속을 그렇게 해서 상속 등기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되는 분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연락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 일단 상속인의 그 출생시 재적 등본부터 해서 발급을 받아 보면 그분이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을 몇 분 두셨는지 상속인이 누가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지금 17명한테 나눠져 있는 거죠. 예. 제 뒤편으로도 원래는 이제 빈 집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철거가 되고 나머지 그 빈 집터를 약 한 17명의 상속인들에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상속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기 비용 같은 그런 비용이 약 한 60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자 때까지 같이 가서 그 중에 또 이제 아버지나 삼촌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시 대습 상속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상속인 지분 범위 내에서 그 지분을 다시 손자 손녀분들까지 같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먼저 재적등본 발급받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 그런 서류들을 상속인들 서류를 받고요. 그다음에 법정 상속에서 등기를 하려면은 이제 그 상속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알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또 발급을 받게 되죠. 그런 서류들 다 해서 사무실에서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청서하고 아까 발급받았던 그런 서류들을 가지고 그 시청을 방문하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 구청이 되겠죠. 그래서 구청에 가서 세무과에 가서 취득 신고를 하고 그 거기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달씩 걸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상속인께서 한 20명 정도 되는 사안에서는 분모가 한 2만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땅을 2만 개를 쪼개서 그 지분을 쪼개서 거기서 몇 분의 몇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상속인이 40명 정도 됐을 경우에는 분모가 한 15만 정도 되니까 땅을 15만 개로 쪼갠 다음에 거기서 분자만큼 땅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산 가치가 애매하다 보니 상속을 미루게 되고 결국 이렇게 계륵 같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 이유는 헌법에 제시된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제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유전의 원칙보다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헌법 121조의 뒤편에 나와 있는 소작제도 금지예요. 소작제도가 그 폐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 당시에 전 국민의 80, 90%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시절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금지했던 제도인데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제가 알기로 약 4%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소작제도 금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제유전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농지를 사놓고 놀리는 일이 바로 투기잖아요. 그건 투기 방지 목적인데, 지금은 농지법에서 경제유전 원칙을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임차인 규정 같은 것들을 너무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오히려 유휴농지가 느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의 취지,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농지를 임대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 인구의 4%도 안 되는 농업인 비율. 그런데 나머지 96%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현실. 그러니까 경자유전이라는 이 헌법의 틀에 의해서 지금도 그분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 약간의 예외 조정들이 다양하게 존재는 합니다만은, 현재 이 경자유전이라는 부분들이 풀려 있지 않다 보니까 도시민들이나 또는 도시에, 지방에 살다가 도시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과거를 생각하고 어렸을 때 생각하고 고향에 땅을 사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살 수 있냐. 부모님의 고향집도 조상의 선산도 내가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 헐값에 팔거나 아니면 결국 빈집으로 방치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 모든 토지는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지역에 남는 자본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도권 쪽에 건물을 찾게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수도권 쪽에 건물을 사게 되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그 거주지도 수도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수도권이 좀 비대화되는 게 지방에 조금 인구가 좀 소멸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우려하던 시기를 지나 지방의 소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라면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 이제 한계 농지라고 그래서 이 농지가 이제 대규모로 영농이 좀 어려운 곳들은 한계 농지로 지정을 해서 조금 용도 변경을 좀 쉽게 해줬었거든요. 사실 지방에 내려가 보면 논이나 이런 거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농사 안 짓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집을 짓게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결국 지방의 빈집은 농지제도와도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이 찾지 않는 빈 땅엔 다양한 세제 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민들에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조금 편하게 취득할 수 있는 세제 개혁을 해주고, 그런 세제 개혁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도시민들이 뭐 5도 2촌 또는 4도 3촌 정도의 편하게 양축 생활할 수 있는, 또 농업인의 정의를 조심스럽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에 있는 농지나 지방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들을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전히 규제를 한다면 그 지방은 지방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활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리부팅 지방시대,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 빈집 문제를 살펴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계륵이 되어버린 시골의 빈집과 농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빈 땅을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